쪽발타도 투쟁 만세 인드라입니다. 지난 9회 같은 경우는 수메르가 없었다면 시장 경제도 없을 것이다. 화폐가 태어난 곳은 수메르, 달의 신, 난나 신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잘 돌아갔습니다. 이웃분들도 이번 회는 잘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세드리님이 잠시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PC에서는 괜찮은데 모바일에서는 잠깐 좀 안 좋다가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드리님의 의문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마자세 모임 경우에는 이 끊김 현상 같은 게 없었다는 거죠. 딜레이 현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회는 잘 돌아가고 어떤 회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 중간에 결국은 이거 중간 서버에서 장난치는 거라고 봤을 때 이건 네이버 수준은 쪽발 네이버 수준은 넘어서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어떤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 구부가 9번 입맛에 잘 맞았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들렸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상하게 오늘 내가 늦게 녹음하게 된 건 가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한 10일 동안 죽 썼는데요. 예. 그래서 뜻밖에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게 신의 의지인지 아니면 구기본이 어떤 좀 몰아준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마자세입니다. 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신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10회를 출발하도록 하죠. 인드라가 이제 세계 최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번 이제 화폐 탄생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가 말씀을 드렸죠. 화폐 탄생은 달의 신 난나 신전에서 태어났다. 은화, 그러니까 금보다 은이 더 중요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유는 수메르에서는 달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 은이었기 때문에 은화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화폐가 보관, 가치 측정, 거래순으로 그것이 점점 화폐의 모습을 띄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화폐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보관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귀하다고 해서 그것도 그럼 결국은 거래 아니냐? 응? 어떤 상품을 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귀한 거죠. 그야말로 드문 겁니다. 그냥 정말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신고전학파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신고전학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오스트리아학파 맹거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라고 하는데 비낙파라고 하기도 하고 신고전학파가 이제 대세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케인지하지만 역시 중심은 신고전학파가 되겠습니다. 신고전학파와 고전학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고전학파는 막스뿐만 아니라 고전학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노동가치설입니다. 노동가치설. 한 제품, 생산된 제품에는 어떤 노동력과 어떤 그 재료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인건비하고 여기 그 재료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품의 가치는 이 인건비하고 이 재료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가 크다. 이렇게 이제 비중을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잉여 거기서 그러면 어떤 이득이 난다는 부분은 재료는 다 그대로니까 그게 변하는 거 없으니까 거기서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가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에서 어떤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잉여 가치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막스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비해서 신고전학파 입장은 뭐냐? 가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럼 뭐냐?
그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은 왜 굳이 금은 무슨 거기에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 금을 잘 정제하는 그런 과정에는 노동력이 물론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원석으로도 그 가치가 높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 신고전학파의 신고전학파는 이제 한계 허용의 법칙, 한계 법칙 이걸 이제 제시했죠. 고등학교 때 좀 들어보셨죠? 예,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가치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인간의 심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익히 아는 현상인데 처음에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 다음날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그날 먹으면 맛있나요? 아니죠. 조금 맛이 덜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같은 걸 먹어요. 아주 비싼 음식. 한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다 칩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뷔페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뷔페 갈 때 맨 처음에 다 맛있잖아요. 그죠? 비싼 거. 한 5만 원짜리 막 뷔페 이런 거 이제 먹는데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 또 가서 먹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맛있겠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먹는다고 칩시다. 뷔페 음식은. 맛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한계 효용의 법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것, 드문 것, 그런 것이 귀하고 그런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금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있는 공기나 물, 이런 것들은 흔하잖아요. 흔하니까 가치가 낮은 겁니다. 과일도 계절 과일인 경우에는 귤 같은 게 귤 되면 지금 제철이 귤이죠. 그러니까 귤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나 제철이 아닌 귤이 이렇게 여름에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죠.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동도 비슷하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자의 아주 진보적인 어떤 기술을 만들어낸 과학자의 노동력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드무니까요. 아무나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인간의 약 80% 정도가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력의 가치는 낮다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가령 대표적인 일이 공공근로라는 거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노인들한테 이제 일을 시키는 건데 임시직을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제 두면서 이제 가치라는 것은 어떤 원래 들었던 어떤 객관적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폐의 발생의 시작은 객관적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인 데서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한 것이 그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현상에서 화폐라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게 거기에 어떤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은이 달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제들밖에 없었을 것이고 나머지 인민들이야 은이 모르는 거죠. 은이 그 당시에 흔했겠습니까? 아니 그다음 은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걸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당시에 곡식이야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농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은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제가 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냥 갖다 주겠죠. 그냥 어떤 자기 신앙심을 표현해서 신의 조각이라고 하니까 갖다 바쳤겠죠. 그냥 그런 식인 거죠. 거기 그냥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은이라는 보관하는 이유. 보관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신의 물건이기 때문에 신성하니까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보관이 이제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보관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보관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그 취지대로 가더만 좀 지나고 나면 이거 자꾸 써먹고 싶어하는 속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현재 오늘날 외환 보유고 쌓아놨지 않습니까? 9번 지시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9번이 또 그것까지도 어떻게든지 해먹으려고 만든 게 국库펀드거든요. 이게 국库펀드가 되게 호구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쪽발 노면 때 이거 또 했는데 쪽발 노면에 또 잘못된 짓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적은 자금으로 단기적으로 탁 이렇게 치는 거에 대비해서 자금을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단기 자금이 예를 들면 한 100만 달러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소로스가 가진 이제 뭐 한 1억 원이라고 칩시다. 조지 소로스가 이제 한국 원화를 흔들기 위해서 1억 원을 준비하고 했다 칩시다. 그거를 짧은 순간에 강하게 임팩트를 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레버리지를 한 50배, 500배 막 돌리고 그리고 또 정부 자기 이제 유관 백기사 같은 애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1억이 한 5천억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한 500배, 5,000배. 그게 영국에서 소로스가 이겼던 승리 비결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보다 100배, 500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이 소로스 기법인데요. 근데 그게 길게 가면 안 되거든요. 길게 가면 결국은 이 원액은 1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팍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 어떤 헤지펀드의 이런 경제 침탈에 대비해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만든 건데 이 외환 보유고는 전적으로 단기 자금, 이게 소로스 같은 장기 자금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보면 이 공격에 최소한 10배 이상을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금융에서는 한 100배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게 안정감을 주고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냉정하게 봐서 외환 보유고 갖고 안 돼. 외환 보유고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소용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과 미국이 통화수업만 딱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국유본이 보증만 하면요. 헤지펀드가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국유본이 지시하니까 헤지펀드가 하이에나처럼 나타난 겁니다. 예? 소로스도 국유본 허가 없이는 절대로 영국 공격 못하고 일본 쪽발 공격 못하고 한국 공격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보관이라는 것은 신성한 영역에서 돼 있고 신성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써먹고 싶은 유혹이 든다 이거죠. 이거 뭐하러 이렇게 신성하지만 하면서 자꾸 뭔가를 써먹고 싶어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써먹고 싶다는 게 처음부터 세속화의 의미가 아닌 거죠. 있으니까 자꾸 그거를 신성화의 상징으로 자꾸 노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지상정이죠. 예? 자기가 자신 게 있으면 이렇게 꼭 숨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점점점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 어떤 노출, 드러냄.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과정이 이제 가치 측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가치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1달란트는 60미나고, 1미나는 60세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달란트, 1달란트는 우리 현재 시세로 한 1억 원이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런 거예요. 기준이, 이게 가치 측정이라는 게, 만약에 그냥 1세켈은 60미나고, 1미나는 60달란트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 잘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60분의 1로 표현한다는 거. 60배가 아니라 62분의 1.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좀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치 측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의 돌 같은 것의 강도를 재기해서는 이거보다 더 단단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만 기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이제 경도에 시험이 되는 거죠. 인간의 지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지식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아야지만 그 사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죠. 보다 운동신경이, 그러니까 축구 보는 안목이, 얘가 유소년 축구 뭐 하는데 그 축구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호날두 같은 사람이야만이 제대로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날두. 이런 사람이 뭐 박지성 이런 사람들이 좀 봐줘야지, 얘가 크겠다, 안 크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차본 분도 있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근데 유소년, 나 같은 사람이 축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들아 축구 이런 거 했긴 했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좀 더, 그러니까 측정하는 대상보다는 이것이 좀 더 우월해야 된다 이거죠. 좀 더, 어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치 측정을 할 때 곡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당시 인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제일 기본적인 게 인간은 배고픔에서 면하는 겁니다. 인민에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곡식이죠. 그죠? 배고픔 때문에 자식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곡식보다 더 중요해야만이 가치 측정이 제대로 되는 거죠. 세상에 예를 들어 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잖아. 그건 있다. 뭐냐? 신성한 의미에서의 현자의 돌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저 판타지에서 현자의 돌, 스톤, 그는 또 은이다 이거죠. 신성하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이쪽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이원론은 것은 신과 인간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이라면, 곡식이라면, 신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은이다, 보석이다, 이런 거죠. 이원론적인 것.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원칙이 서로 대립과 배제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론론적 구조는 그 반대로 그냥 그런 것이 대립 배제하지 않고 상생하고, 상생이 아니라 조화롭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 똑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이 똑같다고 표현은 그냥 그렇지 않고 대립과 배제보다는 어떤 조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메르 신화를 보면요,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운이 곡식보다 우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곡식을 측정하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그보다 곡식보다 하위의 어떤 걸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운으로서만, 오직 신의 물건으로서만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을 달란트로 하면 1달란트는 얼마의 곡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위에서 있을 때,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어떤 거래가 생 거냐?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회계했다는 것은 개개인 간의 어떠한 거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어떤 것들, 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떠한 신전 공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뭄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떠한 그런 것들, 공공부조, 구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화폐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러면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개인은 없습니다. 그런 개인 절대로 없어요. 있다면 특정한 개인이고, 파워가 있는 개인이고, 지배 계급입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시작한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생하지 않고
뭔가 외부의 충격에서 됐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내려가 발생 과정이. 그러면 하나의 이제 예를 들게요. 조선시대 말에 이제 외국의 국유본 자본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선에. 그때조차도 개양 지프에서 개양이고 한동안 내도 조선시대에서 조선의 어떤 시골 같은 데서는 여전히 화폐가 볼 수가 없었고 시장 경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냉장에서 자본주의가 아직 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외국 자본이 뭔가 거래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폐가 통용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구한말에 보면요, 했던 일이 주로 조선 왕과, 그러니까 조선 왕조하고 거래한 겁니다. 대부분. 조선 왕과 무기 판매, 무슨 뭐 어떤 기차, 우편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가장 가진 것은 재산을 가진 건 왕실이니까 이 왕실하고만 이제 거래한 거죠. 대부분 국채 판매. 그리고 이게 조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장사치들도 착각한 게 아편전쟁으로 완전히 중국이 개방됐다 하니까 그 이후로 엄청난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 오늘날 인구의 10억인데 그 당시에만 한 6천만 정도 1억은 아직 안 되고 한 6천만 정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6천만에서 순간적으로 3억을 풀었다던가 뭐 이랬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인구 그 당시 아편전쟁 때 인구가 얼마인지 어쨌든간 중요한 것은 그때도 비슷했던 거죠. 거기 가서 편 한 대씩만 팔아도 얼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뭐 많아봐야 100만, 200만 이런 나라에서 갑자기 숫자가 1000만, 1억 이렇게 되니까 환장한 거죠. 이 시장이야말로 대단한 시장이다. 근데 다들 쪽박 찼어요. 이유는 뭐냐? 중국에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사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장사한 것도 역시 대부분 중국 왕실이거나 아니면 중국의 거대 상인들과 거래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국채. 그래서 이제 국채 장사한 거죠. 국채. 일본 정부한테 쪽발 정부한테 꾸준히 빚을 대주고 국채를 대주고 그걸로 스코틀랜드 윤우요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걸 조선에 침략시킨 거죠. 윤우요 같은 거 있죠. 조선 개항을 촉진시켰던 윤우요 같은 경우는 쪽발이 만든 배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가 만든 배입니다. 그거를 스코틀랜드 배를 또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쪽발이 영국의 국채로 영국 사람에게 국채를 판매해서 그 빚을 져가지고 배를 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방직업 있죠. 그것도 영국에서 기계를 도입해가지고요 한 겁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걸 아무나 빌려주지 않거든요. 방직 기계. 영일 동맹을 영쪽발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99% 다시 잊지 마세요. 쪽발의 근대화, 메이지 유신, 그 모든 과정, 산업화 과정, 일련의 모든 것은 99% 국제유태자본의 의지였다. 1%는 나비부인, 몫이다. 쪽발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쪽발 남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거고, 불화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러고 보니까 제이록필러가 어저께 또 쪽발 혼다 자동차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셨더군요. 그쪽, 아직 정기 은퇴 확실하게 이제 2015년 한다지만 마지막 유정예미를 거둔 모양입니다. 이제 제이록필러가 그쪽 서관이시거든요. 주관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가치 측정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고귀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보다 가치가 낮은 것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된 거고요. 근데 그 위에서 아래로 된다. 외부로도 충격도 마찬가지. 외부에 이제 자본주의 도입도 그런 거라는 거죠. 위서부터 점점 내려간다 이거죠. 곧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본이 일단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지배 계급 혹은 자기가 이제 주목하는 어떤 계급 어떤 특정 개인한테 집중해 준다 이거죠.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유본이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키우고 싶다 그러면 김종호 같은 인드라 같은 사람을 탁 키우는 겁니다. 하나 딱 지정해서 얘를 중심으로 자본을 왕창 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확 뭐 한 인드라한테 뭐 1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탁 주고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자본 투하설이라는 가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투하설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이 시장 경제 발생 초반에도 화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대규모 어떠한 공사나 어떤 구제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전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개개인들이 어떤 교환하는 문물 교환하거나 시장 경제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시장 경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제 계급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판단한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 시기에 인도하고 이쪽 수메르에서는 사제 계급하고 장사치 이런 사람들이요. 장사치들이 그냥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제 계급 출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왜 그렇게 생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일단 고대 사회에서는요, 숫자는 아무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알면 굉장히 어떤 국가 비밀을 노출시킨다고 봤습니다. 지도도 마찬가지죠. 지리. 숫자는 특히 천문학 역법과 관련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어떤 중대한 비밀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전통을 타고 피타고라스가 역시 비밀주의를 고수했죠. 그러니까 이 숫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쪽 상거래를 하려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제 계급은 문자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문자를 자유롭게 구사했다는 거죠. 당시 인민들이 문자를 압니까? 교육받아야 문자를 아는 거죠. 문자가 없다면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인드라하고 여러분 이웃이 서로 이렇게 내 밥 한 끼 주고 말고 이런 어떤 간단한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규모 거래해야 된다니까. 대량의 거래. 그러니까 이것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량의 거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 물무거나 그런 건 다 경작자의 착각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 발생적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것들 나올 뿐이지 대량의 거래가 중요한 거. 대량의 거래가 아니라면 시장 경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북미 인디언들처럼 그냥 수렵으로 사는 거지 대량 거래를 하려면은 수렵 경제를 포기하고 농업 경제를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량 거래에서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대량의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인력을 동원하는 것 그리고 대량의 시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경제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면 처음에는 그냥 거대한 공공부조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점 그게 축적이 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개인들 간에도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개통 발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큰 상인들만 거래하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때 보면 조선시대 때도 화폐는 있었어요. 근데 그 화폐는 대부분 경상이니 송상이니 이러한 사람들 나상 이런 염상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큰 상인들이나 그 화폐를 거래했지 일반 인민들은 화폐 전혀 구경도 못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뭔가 시작하는 어떤 시작은 늘 위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점점점 확산되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지를 갖고 사제계급에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상으로 빌려줬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은 이것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항상 그 가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뭄이 아닌 시기에도 어떠한 농민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이 망할 수도,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뭔가 빌려주는 대부의 개념이, 대출의 개념이 발생했겠죠. 이랬을 때 곡식을, 가뭄이 들었을 때 한꺼번에 안 오지만, 곡식,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뭔가 했을 때는 개인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줬겠죠. 거기에서 수멸해서 최초로 대출이 생긴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이자와 원금이 같아지면 빚을 다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빚을 내지 않았어요. 오늘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간에 수멸에서는 이 대출 개념도 있는 만큼 이게 거래가 점점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들까지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뭐 인터넷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인터넷 모든 사람들이 다 하죠. 근데 초반기 60년대 이런 때는 아주 극소수의 과학자에서 뭐 이제 군사적 용으로 이제 군사용으로 만들었다잖아요. 인터넷이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공계생들이 좀 공유하다가 뭐 이제 PC 하이텔 이런 거 나우누리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인터넷이 돼서야 하고 포털이 생겨서 이제 전국민적으로 확산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화폐의 어떤 발생과 그 과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확산됐는데 중요한 것은 화폐가 발생이 아무리 보관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오는 것이 주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된 기능이라는 것은 나중에 오는 것이 주 기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이 화폐의 주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화폐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좀 두섭습니다. 오늘은 약간 내용이 두서가 없는데 어떤 핵심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화폐를 거래하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뭐 사재기까지 이 방식이 참 자연 발생적에서 좋네 하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트코인 같은 거 그거 시민들 몰랐잖아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 추상이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국유본이 의도를 가지고 비트코인 자꾸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인드라가 얘기하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대세인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비트코인 같은 걸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이제 쪽발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그 현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걸 좀 자꾸 써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화폐는 이런 식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대량의 거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자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수메르에서 대규모 원정 무역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는 그냥 뭐 말로 다 되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먼 데 갔다 오는 어떤 이런 거래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서로 간에 약속이 돼야 되고 그런 건 문서로 남겨야 돼야 합니다. 그렇죠? 문서가 없으면은 문자가 없으면요. 이 대량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가 1, 2, 3, 4, 5, 6, 10 요거밖에 안 되는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대량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일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한반도에 가림 통자라는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최초의 뭐 시장이 있었다, 뭐 이런 시장력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 뭐 이제 위지동 이전에 보면 그러니까 진안에서 네?
진안에서 이제 철 수출이 있었다. 철무역이 있었다. 좋은 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른 어떤 나라들과 교역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 이제 뭐 시장의 기원, 한국 시장의 기원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규모 거래여야 한다는 거죠. 대규모 거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철을 먼 나라로 배 타고 갔는데, 그냥 말로 합니까? 절대로 아니고, 문자가 필요하고,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자하고 이 숫자가 필요한데, 그건 가림토 문자로 썼나요? 그럼 문서 같은 게 나와야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림토 문자니 뭐 이런 거, 신대 문자 이런 건 다 구라라는 거죠. 쪽발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라예요. 한자로 쓴 거죠. 한자로. 마찬가지로 동서양 모든 문화의 원류는 수메르입니다. 수메르에서 유럽 문명으로 간 거고, 수메르에서 이란 인도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간 겁니다. 혹은 저쪽 그냥 북방민족으로 초원 타고서 북방민족을 통해서 또 가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문자가 반드시 전제된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시장도 없었다. 시장 경제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물교환도 없었다. 문자가 있어야 된다. 문자가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 시장 경제의 발생 전제 조건이 문자와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자와 숫자를 만들 만큼 문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없이 신석기 대 구석기 시대에 무슨 문물 거래인이 무슨 교역인이 무역인이 이런 거 다 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오늘 얘기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약 2000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이게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 무렵이면은 아카드족에게 유명한 함무라비 목적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 왕이 그 후에도 수메르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있는 거죠. 멸망했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백제가 망해도 후백제 이런 게 또 명물 들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에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 1000년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제국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드라 최초로 이제 인드라를 이제 형성한 어떤 미타니 왕국, 요런 왕국들이 후르르인이라고 해서 요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인도를 이제 들어간 아리안족의 후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메르족들이 이제 싹 물러가고 그 시기 10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는 가뭄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하고 지금의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데서 계속 말라갔습니다. 이런 데서 태양신이 이제 부상한 거죠. 달의 신이 죽 안고서 이런 와중에 이제 5세기까지 기원전 5세기까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리스로 이렇게 쫙 퍼져가고 이쪽으로 퍼져간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다음 시간에는 카스트 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계급은 인도에서 발생했다. 카스트죠. 카스트가 계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계급이라는 것에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노예지 않습니까? 그럼 노예는 언제 발생했나? 인도에서 처음 발생했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수메르에서부터 노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인드라의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노예는 이민족이죠, 항상. 그죠? 이민족을 데려와 길들이는 거죠. 가축처럼. 그렇게 보신다면 수메르에서 최초로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하나 근데 어떤 구체적인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정만 할 따름이죠. 근데 반면에 인도는 확실하게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도의 어떤 고대사와 더불어서 이제 간단하게 계급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쪽발타도 투쟁 만세.